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 상공에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2시간 동안 도쿄에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었는데요. 도쿄에서 사망한 인구가 8만여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고요. 결국 도쿄 대공습에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국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입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당시 이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네, 지금 쇼와 천황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가다. 네, 그렇습니다. 아야 씨는 메가더 장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일본에서도 의외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도 진행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일 1,000여 통의 편지가 메가더 장군 앞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천 통의 편지가 매일 왔다고요? 와. 그 정도로 정경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전후에 도쿄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들의 주식을 내놓게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잘 실행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이른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비엣 유니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보루. 그래서 일본을 확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일본 경제의 부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꿉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장 공산주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기지로 삼게 된 거예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래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죠.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 완전 풀 가동이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에게 주문받은 조명탄을 제조하는 일본 공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장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파괴가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전차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를 얼마큼 도와준 건가요? 그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요. 이 1951년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22억 달러였습니다. 와. 물론 1년 만의 경제 효과는 아니고요. 그 3년, 4년에 걸친 경제 효과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쓰러진 일본 경제를 되살린 것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51년? 네. 모양 바르고 있네. (1951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들 사이에 평화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this morning and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which I have just come, opened the door for Japan to enter the Committee of Nations.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때 미국이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계속 일본에 주둔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군의 보호 아래 국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나 안보에 쏟을 돈을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월급을 타면 우리가 뭐 생활비도 내고 막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월급 탄 걸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에 투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 복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철, 철강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켰고요. 그 패전 이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요타, 닛산 이런 중화공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경제 성장을 꿈꾸는 일본에게 미국이 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아니요, 그것보다 누가 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곳이 미국이죠.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이 특허를 오픈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그냥 그냥 갖다 일본도 쓰라고. 해도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풀었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해요, 은근히.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전자제품 산업 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반도체 기술로 일본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그 엔화가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은 잘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니까 너무 싼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구나 또.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저건 진짜. 네, 그렇죠. 싸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죠. 그래서 일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수출액을 보더라도 1960년과 65년의 수출을 비교하면은 그 5년 만에 수출액도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아, 네. 초고속 성장이네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아, 승승장구. 신칸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8년이 되면은 일본이 드디어 세계 그 경제 규모에서 2위가 돼요. 넘버 투. 넘버 투. 네, 넘버 투. 진짜 미국을 바짝 쫓아가서.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엄청 빠르. 그런데 과거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한테 이걸- 넘어갈 네,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1960년에 미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놀랍거든요. 뭐죠? 뭐지? 그러니까요. 라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라디오인가? 포터블 라디오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 블루투스 스피커네. 저게 어디가 스피커예요?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던 소니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TV야? 포터블 TV. 네. 우와, 그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써 있네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가격이 상당했을 거. 써 있네요. 250불이네. 엄청난 돈이네요. 아, 저거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아, 저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그 TV예요? 당시의 전자제품 시장은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소니는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8인치의 작은 휴대용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TV는 몇 달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8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 컬러 TV. 그리고 1979년에는 손바닥만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 워크맨. 아, 워크맨. 워크맨 세대. 분이었죠. 다들 들고 다녔죠. ステレオが部屋を出たウォークマンソニー 특히 이 워크맨은 4억 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 대요? 이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은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쓸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차인가? 아,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 쇼크로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광고 영상을 또 하나 보세요. You know, if I could find a car built like me for under 3,000, I'd take it in a second. You asked for it. The new Toyota Corolla two-door sedan. Toyota cars are built for the long haul. 9 out of 10 in America are still on the road, still getting the kind of mileage Toyotas are famous for. This Corolla sticker price under $3,000. 49 Highway 36 City. And you get Toyota durability and reliability at an incredibly low sticker price. Toyota, it's just common sense. You asked for it, you got it, Toyota. 굉장히 경쾌하다. 헐,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급기야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밀렸네요. 이런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은 오일 쇼크로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15% 정도까지도 치솟았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의 생산성까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죠.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네. 이때 이런 일본 제품의 인기에 불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있지. 바로 일본 소형차에 밀려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얻게 된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야, 이거 뭐 왜? 흑자가 없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이 흑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에 그게 역전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적자가 엄청나게 뛰죠.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국 내 정책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도에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값은 내리고 엔화나 다른 나라에 통하는 그 값을 올리자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240엔을 받죠. 자, 그런데 120엔이 됐어요, 1달러가. 이제는 120엔 받으면 되죠. 옛날에 이걸 살려면은 240엔이었는데 지금 이걸 살려면은 120엔밖에 안 돼요. 반값이 네, 싸진 됐네요. 반값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제품은 또 2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네. 결국 미국이 노린 거는 일본 물건을 향한 미국인들의 지갑은 닫게 만든다. 일본 너무 비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은 열게 한다. 미국 제품 이제 반값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런 방침인데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되죠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시의 기사로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못 읽겠는데요? 시장에 네, 그다음은 뭐죠? ドル高修正協調強化市場に積極介入日本は内需拡大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0엔까지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 그냥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께 더 팔려. 미국이 큰 조건 걸었을 것 같아요. 큰 조건.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중에 좀 큰 걸로 미국의 압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안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또 일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한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는 효과가 있었나요? 무역 격차가 해결됐나요? 그게 놀랍게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그래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너무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를 않았어요.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텐데 미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죠. 결국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뒤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도 유례없는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예고하는 버블 경제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낼게요. 뭐야? 버블 시대 일본 회사는 신입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 하와이 등으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하와이. 이거 너 쉽지 않나요? 정답. 네, 합격하고 나서 혹시 도망갈까 짤까 봐 봐? 일단 여행을 보내놓고 보는 거죠. 정답입니다. 다른 회사 면접 보지 말라고. 하와이 가 있어. 일본에 있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모셔가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러네. 극진히 모셔가는 거네요. 취업문이 활짝 열렸던 버블 경제 시기에는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면접만 봐도 돈 줬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하세요? 와. 네, 맞습니다. 네, 교통비를 줘야 돼가지고 만 엔에서 한 5만 엔 정도를 줬다고 해요. 면접 보러 오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렇죠. 취직 안 하고 면접만 보러 그런 다녀도 데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 데려가서 값비싼 술을 사주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신입社員は、車を、プレゼントする。 차를 선물로. 차를 뽑아준다고요? 야, 씨. 우와. 이럴 수가. あなたと約束をしたよな。内定すれば絶対逃げないと。 야, あと逃げませんって言ったじゃん。 야, 이거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완전 가불이 바뀌었는데요? 좋은 인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아, 좀 통이 컸어. 부러워요. 뭐 신입 사원들은 신났네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아, 수도권. 네.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네,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게 해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저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까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하나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7.3을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도 좀 좋겠네.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네, 0.5%까지.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워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호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사난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은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네.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투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교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네. 미국계 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럽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뭐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무서웠겠다. 이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거.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완전 다르.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세우는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습니다. 계속. 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어두움이 미국 사회에 넘쳐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F. 피츠제럴드의 뭐예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 당시 상류 사회의 화려함과 허영의 끝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츠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술 몰래 수입해서 예. 밀주를 약국에 팔아서 채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변질된 이 아메리칸 드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경제 호황에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Stock Speculation,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가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안 들립니다. 근데 진짜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맞아. 정말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그 주식 어플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등락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진짜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 벌기 위해 단기 투자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결국에 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저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도 뭐 기업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수치를 막 풀려서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을 안 씁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타일러 씨나 KD 씨는 검은 목요일에서 들어는 봤죠? 네, 유럽에서 사실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 금요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Thursday,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거품이었나?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주식 붐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떨어진 거지? 근데 일단 주식 샀을 때 사실 나한테 없는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도 못 갚고 뭔가 다 무너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July 1920 for their national convention, Roosevelt's name was on many times. 대공황이라는 미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루즈벨트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루스벨트는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와는 다르게 국가가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공황 극복 계획을 냅니다. 그게 유명한 뭐예요? 뉴딜. 자, 뉴딜이라는 것은 지원 씨, 딜이 뭐예요? 거래? 카드를 이렇게 딜한다. 카드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뉴딜은 뭐예요? 새로이 카드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미국 자본주의의 그 카드판을 쓸어버리고 새 판을 짠다. 새 판을 짜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1933년 3월 4일 취임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뉴딜 정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unjust. 아, 저 문장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미국 시민들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쟁에 개입에 나선 거예요. (1차) 누딜이 시작됩니다. 루즈벨트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행개혁법이에요. 말이 많고 탈이 많던 은행개혁법.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전 지역 은행에 이것을 선포하며 은행개혁을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행개혁?
뭐 바뀌는 건가? 싹 다? 정답. 규현 씨.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마다 항상 신용이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확실한 그런 신용 등급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준다.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 개혁입니다. 전 지역 은행에게 이것을 선포해. 정답. 예, 지원 씨. 그냥 단순하게. 예. 은행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죠. 하지만 아주 근접했습니다. 뱅크런과 연계되는데 뱅크런이 뭐죠? 사람 은행에 가서 돈 빼는 거. 예. 이게 주가가 폭락하니까 불안해진 국민들이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한 거예요. 예금을 은행에 맡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정답. 케이리 씨. 정부가 은행한테 일단 한동안 사람들이 뱅크런 할 수 없게 은행 다 닫아버렸어요. 정답. 은행을 닫아버린다고 해? 문을 닫아버려. 강제로 문을 닫게. 이용 못해요? 그걸 은행 뭐예요? 휴일. 할리데이. 그래서 일정 기간 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그 사이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근데 폐쇄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쉬어라 할리데이. 얼마나 좋아요 할리데이. 포장을 잘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루즈벨트는 이후 수많은 뉴딜 정책을 실행합니다. 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첫째가 TVA,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테네시를 중심으로 알라바마, 미시시피, 켄터키, 버지니아까지 26개 정도의 대형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나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예,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력을 위해 생산하고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의 현대화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조성됩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카지노가 대공황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1931년)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라스베가스가 포함된 네바다주의 카지노를 합법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세원이 늘어갈까 봐 합법화시킨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 밑에 있는 네바다와 아리조나의 경계선에 어마어마한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명명하기를 후보댐이라고 합니다. 그 댐 노동자들이 일과가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인근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지금의 라스베가스가 된 것입니다. 그때 생긴 거구나. 또 하나, 댐뿐만 아니라 나무도 미국의 많은 실업자를 구제합니다. 루스벨트가 역점을 뒀던 이게 공공사업 중에 하나가 CCC, 민간 자원 보존. 약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고용이 되어서 국토 개발하는 일에 투여됩니다. 9년 동안에 무려 30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집니다. 특히 미국의 국립공원에 토대를 쌓게 돼요. 그럼 지금의 국립공원도 그때 많이 만들어졌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공황 당시에 소외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청년층, 청년 계층입니다. 대공황 시기에 직장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집에 있기도 그러고. 이들이 CCC에 고용이 된 거예요. 한 달에 30불 줬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 당시는 큰 돈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니까 놀라운 게 30불을 받았는데 25불 정도를 고향에 보냅니다. 부모님께 보냅니다.
나는 여기에 루즈벨트의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드디어 직장을 잡았고 부모님께 보내드렸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또한 국토 개발에 고용되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소외된 우리 청년 계층들이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시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공공사업 중에 문화예술 쪽에도 배려를 합니다. 음악인, 연극인, 미술인,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문화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동네 벽화를 그리게 되고 음악인들이 동네 한 어귀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공연을 합니다. 잡이 없었던, 일감이 없었던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예술혼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줄 아세요? 당시 뉴욕에서 이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 연극이 공연되는데 100% 뭐예요? 흑인들만 캐스팅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Let me find him fortune. Tyrant, show thy face. I cannot strike a wretched turn. 1936년도 일입니다. 즉 루스벨트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소외된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감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이 근본적으로 극복되었을까요? 너무 극복하기엔 너무 대공황이 커서 너무 빨리 극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여러 통계를 보면은 수치를 보면은 뭐가 극복하게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특히 일본 진수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죠. 순식간에 미국이 대공황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네요. 왜? 군수 산업이 육성이 되잖아요. 이제 제품이 이제 막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전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계속 좋아지네요. 그런데 좀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FDR은 루스벨트나 뉴딜 헛수고야.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그 저희의 어떤 분위기가 납니까? 루스벨트의 뉴딜 정신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역사는요, 수치와 자료의 학문은 아닙니다. 그 이면도 봐야 돼요. 지금까지 뉴딜 정책을 얘기하면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